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토종 씨앗에는 그 수평 저항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저항성은 저항성인데, 저항성은 병해충에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근데 저항성인데 수평적으로 저항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뭐냐면은 A라는 병해충, B라는 병해충, C라는 병해충이 있을 때 토종은 어떠한 병해충이 찾아와도 꾸준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농업 생태계 안에서 대대로 농사지어 내려오면서 발생했던 병해충들과 맞서 싸우면서 얘네들이 터득한 힘인 거죠. 근데 신품종 같은 경우에는 수평 저항성이 아니라 수직 저항성이라 그래가지고요. 처음 이 대박고추라는 걸 개발했다고 봐요. 근데 이 대박고추는 그 뭐에 강하다고 할까요? 고추가 잘 걸리는 병이 뭐죠? 탄저병에 강한 특성을 가진 고추라고 이제 딱 해봐요. 근데 얘를 처음 개발할 때 이게 탄저병인데, 탄저병에는 엄청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탄저병이 찾아가도 잘 버티고 살아가지고 수확이 많아요. 근데 처음 개발할 때 생각하지 않았던 청고병 같은 거, 풋마름병 같은 게 찾아왔을 때는 얘가 처음 의도했던 그 목적과 다른 게 갑자기 찾아오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성을 갖지 못해가지고 농사가 폭삭 망해버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품종은 수직 저항성, 토종은 수평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과거의 농민들이 토종의 이런 수평 저항성을 더 선호했던 이유는, 예전에는 집에서 주로 자급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이 찾아와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상업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사가 대박 나기 위해서는 수확량을 확 늘려야 되니까 되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확을 내는 것보다 수확량이 확 많이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죠. 요즘 유행하는 뭐 주식과 비트코인 뭐 이런 걸 비교하면 신품종은 비트코인이고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을 찰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생긴, 다양한 맛을 가진 그런 토종 작물들에는 결국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약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먹을거리가 될 수 있는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기후변화니 뭐니 하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다거나 수확량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 어떤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가지고 수확이 많이 나오는 작물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도 결국은 다 토종이 기반으로 깔려 있어야지만 얘네를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막 다른 다른 품종이랑 결혼시켜가지고 교배해가지고 새로운 작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종자 산업이라고 많이들 요즘 떠들고 종자 산업이 중요하다 하는데, 종자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토종 씨앗이 기본이 돼야 돼요. 토종 없이는 종자 산업도 없어요. 그리고 이 토종 작물들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 저항성이라는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대대로 오랜 시간 이 공간과 이 시간 속에서 살아오면서 이 땅에서 생기는 병해충에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에 뭐 전통 농업이라든지 이런 화학 농자재에 덜 의존하는 농사라든가, 아니면 직접 먹기 위해서 농사짓는 뭐 도시농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어울리는 그런 품종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품종 개량이라든지 신품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악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가? 라고 하는 또 질문도 던져볼 수 있어요. 그게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뭐든지 균형과 순환, 이 관점에서 이게 잘 맞으면 괜찮은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고 균형이 무너져버리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신품종만 판을 치고 있고 토종이 멸종되고 있는 그 현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요 위에 보이는 것들이 1903년에 미국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의 품종수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토마토는 408가지 품종이 있었고, 이렇게 와서 뭐 상추 같은 경우에는 497가지,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544가지가 있었는데 8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조사를 해봤대요. 그때 양배추는 28가지 품종으로 줄어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79가지로 줄어들어 있었어. 그러니까 대략 따져보면은 한 70-80% 정도의 비율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이 뭐 비단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산업화되는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전국에서 토종 씨앗을 조사한 게 농촌진흥청에서 그 나고야 회박 준비하면서 1984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막 수집을 했더니 한 10,000여 가지가 이제 봉투에 담겨가지고 이렇게 농촌진흥청으로 쫙 수원 농촌진흥청으로 수집이 됐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3군데를 골라서 3군데 지역을 골라가지고 7년 뒤에 다시 나가서 재조사를 해보니까 한 74%의 비율로 기존에 7년 전에 있던 작물들이 품종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제 조사 결과도 있어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토종벼도 앞서 말씀드린 그 뭐 1451가지의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 토종벼 이름 몇 가지나 남아있나? 한 30, 40가지 정도 남아있나? 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뭐든지 이제 규격화, 획일화, 그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규격화, 획일화가 되면서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산업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도 성장을 이룬, 급속하게 고도 성장을 이룬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주거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다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니면은 생각할 수 없을 주거 공간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획일화가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나랑 다르게 살거나 나랑 다르면 배척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돼버립니다. 다양성을 무시하는 배경에는 저는 이런 산업화가 놓여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근데 그렇게 획일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균일화, 획일화 이걸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다양성을 되찾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시드림의 활동을 잠깐 소개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흙을 살리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 뭐든지 이제 기본이 제일 중요하죠. 운동을 배울 때도,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할 때도 기본기가 가장 바탕입니다. 농사의 기본은 씨앗과 흙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알고 잘 하면은 농사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현대농업에서는 이 화학자재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오히려 이 농사의 기반이 되는 흙을 망가뜨렸는데, 우리는 그런 농사의 방식이 아니라 흙을 살리는, 토양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풍부하게 하면서 작물과도 잘 어울려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공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질소 비료만 때려 먹일 게 아니라 유기물을 많이 줘야 된다. 유기물은 이게 탄소질인데, 탄소질은 여러 가지 토양의 생물, 미생물들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질소질은 그런 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탄소질만 때려 넣어도 안 되고 질소질만 때려 넣어도 안 돼요. 근데 탄소질을 기본으로 깔아주고 거기에 질소질이 얹혀져야 이 토양 안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어우러져 살면서 토양 생태계가 건강해집니다. 토양 생태계가 건강해져야 토양의 구조가 때알 구조, 좋은 때알 구조로 변하게 되고, 그런 구조가 형성이 돼야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흙이 먹는 밥, 거름을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람이 먹는 밥은 쌀로 짓는다고 하면 흙이 먹는 밥은 바로 거름입니다. 그리고 흙을 너무 혹사시키면 안 되겠죠. 흙을 혹사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폭삭 망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배추를 수확하시는 농민분들이 참 눈물겹죠. 일단 흙이 그 푸슬푸슬한 데다 때알 구조로 서로 잘 엉겨붙어 있는 게 아니라 푸슬푸슬한 그 유기물이 별로 없고 푸슬푸슬한 상태인데 농경지를 조성하려고 이렇게 골을 내고 뭐 하다 보니까 빗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에 쓸려가 침식이 돼가지고 저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는 더 비일비재해지죠. 폭우가 오는 일들이 더 흔해지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그 고랭지 밭에 가면 이런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죠. 제가 대학교 때 농화를 강원도 정선 지역으로 들어갔는데요. 거기 가면 뭐 이렇게 산비탈에 한 10,000평, 20,000평 되는 배추밭이 펼쳐져 있어요. 지금 한창 농활 이제 가을철이 되겠는데 지금 가면 이제 아무것도 없이 황량하게 돌들 막 있고 이러죠. 그러면 거기에 경운기로 탁탁탁탁 하면서 중간중간에 비료풀에 탁탁탁 떨어뜨려 놓으면 거기 가서 이제 비료풀에 3-4개 담아가지고 이렇게 쫙 비료 담아서 뿌리는, 봄에 가면 주로 그 일이라고 여름에 가면 뭐 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을 주로 했는데 가보면 이게 흙이 그냥 척박한 그 상태예요. 그냥 비료의 힘으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멀칭, 덮개 같은 거를 잘 놓으면은 참 아름답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이 날개라고 하는 얘기처럼 흙의 날개는 바로 이런 덮개입니다. 덮개를 얼마나 예쁘게 잘 덮어주느냐에 따라서 흙이 더 돋보일 수도 있고, 흙이 이렇게 맨 흙으로 노출시켜 놓으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아주 초라해지고 앞서 봤던 것처럼 침식들, 빗물이나 바람에 의한 침식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흙을 잘 가꿔야 되는데요. 잘 가꾸기 위해서는 흙을 잘 입혀줘야 되고 잘 먹여줘야 돼요. 사람 애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이건 기본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똑같죠. 사람들 돈 잘 벌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면 그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흙도 마찬가지. 농사 지을 때도 이렇게 흙을 잘 보살펴주고 가꿔줘야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작물들도 잘 자라고 농사도 잘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그냥 비닐을 덮었다면 농사는 잘 되겠죠. 근데 이런 유기물들, 뭐 낙엽이라든지 풀이라든지 볏짚이라든지 이런 걸 덮어놓으면은 얘네들이 살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비닐은 안 그렇죠. 비닐은 쓰고 나면 벗겨내서 처리를 꼭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들이죠.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옷걸음으로 뭐 액비를 만들어서 준다든가 오줌을 삭혀가지고 준다든가 하면은 얘네 자체가 이제 작물에 그 액비들이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유기물에 묻어있는 액비들이 이 유기물들을 잘 발효시켜가지고 더욱더 흙이 좋아하는,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덮개를 얼마나 잘 해주느냐, 그리고 뭐 그런 질소거름을 또 적기에 제대로 잘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흙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덮개들을 잘하면은 이런 효과들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침식, 그 흙이 쓸려 내려가는 일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때알 구조를 형성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유기물들이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서.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 증발산, 흙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줍니다. 비닐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 이거죠. 이게 흙을 잘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수분들이 날아가지 않고 작물들이 촉촉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토양 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토양 생태계가 당연히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잡초를 억제하는, 비닐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잡초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낙엽이나 볏짚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풀들이 어렵게 삐집고 올라오면 지나가면서 톡톡톡 뽑아주기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처럼 한여름에 아주 무더운 날씨, 뜨거운 햇볕에서 토양의 온도를 낮춰주는, 이거는 비닐이가 절대로 못하는 거죠. 비닐로 덮으면 오히려 토양을 한증막처럼 만들어버리는데, 이런 유기물 덮개들은 토양을 그늘지게 해가지고 그 밑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유기물보다는 돈이 이제 우선이죠. 이게 그 논에서 흔히 보이는 마시멜로, 공룡알이라고 불리는 볏짚 사료입니다. 공포 사일러지라고 부르는 볏짚 사료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축산업이 흥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겼죠. 지금 농가 소득의 50~60%가 축산업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근데 그런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막 수입산 소고기니 뭐니 저만 해도 살림하는 입장에서 한우 쉽게 못 사요. 고기 구워 먹을 때 몇 번을 두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국 끓일 때는 그 양이 적으니까 한우를 쓰긴 쓰는데 미역국 같은 거 끓일 때는 소고기 한우 쓰긴 하는데 그것도 막 요만큼에 막 만 얼마씩 하니까 미역국 먹으면서도 이거 남기면 안 되고 의무감에 막 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농민들에게 볏짚을 빼는 이유가 분명히 이 논에서 볏짚이 빠지면은 논이 척박해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걸 유기물로 논에 돌려주면 농사가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볏짚으로 빼는 이유가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랑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한 5~6만 원 해요. 그러니까 농가 쌀 파는 거 이외에 농가 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요한 또 소득원이 되는 거죠. 근데 농민들이 얘기하기로 그 농민단체에서는 쌀 한 가마에 한 30만 원은 돼야지 그 생산비 빼고 뭐 자기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쌀 한 가마 얼마인가요? 한 20만 원인가? 20얼마? 좀 올라서 한 20얼마인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몇만 원의 차이.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걸 빼야 됩니다. 이걸 빼지 않으면 자기 병원도 못 가고 애들 학교도 가르치기 힘들고 학교만 가르치면 돼요. 요즘 학원도 보내야 되죠. 기본으로 학원을 다 다니니까 학원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저도 학원 안 보내고 그냥 애들은 뛰어놀아야 된다 하는데 학원을 안 가면 혼자서 아빠 심심해하고 전화 붙들는데 죽겠어요. 학원을 가야 그나마 친구들하고 거기서 놀고 시간을 보내고 이러고 오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이니 뭐니 그거보다는 이렇게 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분명히 알아요. 이거를 논에 돌려줘야지만 농사가 더 좋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거 논토양 복원사업 해가지고 볏짚을 다시 돌려줘라 하면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원사업에 다른 지원사업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원금이 너무 쥐꼬리만 하니까 농민들이 그거보다는 그냥 내가 파는 걸 선택하죠. 이거는 이제 정말 흙이 좋아하는 가장 맛 좋은 거름, 소똥 거름입니다. 이 순환이 일어나죠. 외양간에 소를 키우면서 소한테 논밭에서 나오는 부산물, 볏짚이라든지 여러 가지 콩대라든지 뭐 이런 걸 쇠죽을 써서 먹이고 걔가 툭툭툭 똥을 싸면 그냥 바닥에 똥을 싸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이불을 깔아줘요. 외양간에 볏짚이나 뭐 여러 가지 수수대 뭐 이런 콩대 이런 걸로 그 이불을 쫙 깔아줍니다. 그럼 소가 그걸 척척척척 밟아가지고 부드럽게 그 구조를 부드럽게 만들고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고 거기에 똥오줌이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발효가 되게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 외양간을 못해도 한 3~4일에 한 번은 쳐줘야 돼요. 계속 그 똥 위에서 살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3~4일에 한 번씩 쳐주고 이렇게 턱턱턱 쌓아놓으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게 부식이 일어나면서 거름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축사에서 살고 있는 소들 보신 적 있나요? 얘네 똥 위에서 삽니다. 똥 위에서 살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쳐줘요. 똥 위에서 먹고 똥 위에서 자고 똥 위에서 눕고 앉고 맨날 이런데 관절, 엉덩이 이런데 똥딱지들이 다다다닥 붙어있죠. 소들한테도 몹쓸 짓이고 사람한테도 몹쓸 짓이고 참 인간이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일소를 부리려고 키우면서 그걸 관리하면서 이 밭에서 나온 게 소를 통해서 다시 밭으로 돌아가는 이 구조, 그리고 여기다 사람 똥도 막 첨가해주면 더 좋겠죠. 이러한 순환의 구조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제주도의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제주도의 펜션 바람이 불면서 펜션들이 마당에 있는 화장실들을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뭐 시멘트 주차장 만들고 그러고 있죠. 근데 옛날 제주도 집 가보면 마당에 이게 꼭 있어요. 네, 돼지를 키우는 곳입니다. 통시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여기 이제 딱 걸터 앉아가지고 딱 싸면 네, 막대기가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돼지들이 먹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자기 머리에 똥이 턱 맞으면 팍 털어버려요. 돼지 못 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애들 고추를 따먹는다는데 4시가 된다는 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막대기로 쫓아내면서 이렇게 막 똥을 딱 싸면은 돼지가 그걸 먹고 제주도에서 그럼 돼지 또 한쪽에 이렇게 똥을 딱 싸놓으면은 그 똥을 치워서 보리나 조 제주도 사람들은 쌀밥 못 먹었거든요. 보리나 조를 주로 키워서 보리밥 조밥 먹었지. 그런 거 이제 키울 때 쓰고 돼지는 이제 잔칫날 잡아가지고 그 고기국수 먹고 그 돈배고기라고 하나요? 돈배고기 먹고 뭐 그런 생활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여기서 그 자원이 그렇게 순환되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주목해볼 점은 바로 요거 네, 오줌관이에요. 오줌은 돼지들이 하고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줌을 저 흠을 통해서 쪼르르륵 흘러나오게 해서 저기다 이제 오줌을 받는 거죠. 오줌 한 방울 획기적인 오줌 한 방울까지도 그 질소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입니다. 고기 반찬 한 번 먹기가 엄청 어려웠죠. 저 어렸을 때 삼겹살을 처음 접하고 받았던 그 충격이요. 그리고 무슨 그 큰 행사가 있어야지만 갈비집 가서 돼지갈비 먹고 있는데 지금은 뭐 고기가 너무 흔해져가지고 고기 반찬이 날마다 안 올라오면 이상할 정도가 돼버린 그런 시대인데 어쨌든 당시에는 질소질이 사람들에게만 고기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이런 작물들에게 절대적으로 질소 성분이 부족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오줌 한 방울까지도 모아가지고 거름으로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똥 하나까지도 어떻게든 돼지를 키우는데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그 단백질을 공급받고 작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질소를 공급하고 하려고 했던 그거를 이제 필사적으로 했던 그런 시대인 거죠. 개똥망태기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개똥망태기에 개똥을 주워서 모아가지고 거름 쓰려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작물들은 그래서 질소 성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작물들은 막 시커멓게 질소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시커멓게 자라 푸르다 못해 시커멀 정도라면 당시에는 막 색이 그래서 연한 연두빛이 나는 게 보통이었고 오히려 질소 성분이 부족해서 노란 기도 많이 보였고 작물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살았죠. 사람들도 몸에 기름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버진 피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제 친구들도 많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걸음은 이런 오줌 걸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 하면은 이렇게 좀 크게 퇴비를 쌓아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퇴비를 크게 쌓아놓으면은 뒤집어주기 힘들잖아요. 퇴비는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에는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줘야 돼요. 속에 거를 밖으로, 위에 걸 밑으로, 밑에 걸 위로 이렇게 착착착착 뒤집어서 섞어줘야 얘네들이 고르게 발효가 잘 돼가지고 좋은 걸음이 되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쌓아놓으면 그게 힘들죠.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관을 박아놓는 거예요. 관을 박는데 여기에 이제 구멍을 뻥뻥뻥뻥뻥 뚫어서 박는 거죠. 그럼 굳이 뒤집지 않아도 공기가 들어가서 쫙 가서 여기서 미생물들이 산소를 공급받고 발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게 대규모로 안 하고 그냥 소형으로 해도 됩니다. 소형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이런 거는 앞으로 장지학 선생님하고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남아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질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했느냐, 이런 콩가식물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서 나는
그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그러죠. 콩을. 그게 사람이 먹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성분을 식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변환시켜주는 거를 이 콩가 식물과 함께 사는 뿌리옥 박테리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일제강점 때 일본 농학자가 우리나라 와서 막 농사법, 조선놈들의 농사법을 막 조사하고 다녔는데요. 그 사람이 보니까 조선놈들은 꼭 농사 지을 때 콩을 한 번씩 심더라 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첫 해에 조를 심고 첫 해 한 5월달 이렇게 조를 심고 수확한 다음에 한 10월달에 밀보리를 심고 그 다음에 그 밀보리를 수확하고 심거나 아니면 밀보리 수확기가 다 돼서 심거나 콩을 심는다고 해요. 이렇게 딱 해주면은 얘는 벽과작물들이잖아요. 벽과작물들이 밭에서 그 거름기를 빨아먹고 좀 부족해진 거름기를 이 콩이 보충해준다라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봐야 될 거는 이 묵힌 과정이에요. 콩 심었으니까 이제 뭐 척박한 것 좀 해결됐겠지, 땅 좀 기름지게 됐겠지 하고 바로 또 밀보리 심어버리면은 이 흙이 취지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유명한 산포식 농법 있죠? 그 유럽의 유명한 산포식 농법에서도 가장 핵심은 휴경이에요. 그 휴경하는 동안 그냥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게 거기다가 소랑 말을 풀어놓으면은 그 소랑말들이 거기서 자라는 풀들을 뜯어먹으면서 똥 싸가지고 땅을 기름지게 하더라 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농업 생산성을 또 한 단계 높여놓은 일이 그 유럽의 산포식 농업. 근데 조선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그냥 묵혔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아니까 이때 묵힐 때 그냥 묵히는 게 아니라 뭐 헤어리 배치라고 하는 녹비작물이 있거든요. 자운형이나 헤어리 배치라고 하는 녹비작물인데 자운형은 추운 데서는 안 되니까 여기서는 안 될 테고 헤어리 배치 같은 경우에는 추운 데서도 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을 겨울에 그냥 쫙 뿌려놓으면 그 겨울에 얘네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 푸릇푸릇한 모습을 보면서 그 힐링도 하고 그냥 농사 지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을 돼가지고 누릇누릇해지고 밭에 하나둘씩 작물 비어가면은 마음도 되게 쓸쓸해져요. 그래서 막 우울감 이런 것도 막 농부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막 밀려오고 합니다. 근데 겨울에 그렇게 황량하게 해놓는 게 아니라 뭐 밀보리를 심거나 아니면은 그런 그 녹비작물들을 심거나 하면은 그 푸릇한 모습을 보면서 한 번씩 힐링도 하고 괜히 겨울에도 밭에 한 번씩 발길이 더 와지게 되죠. 어쨌든 이런 콩가 식물들을 이용해서 부족한 질소 성분을 더 보충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콩가 식물들이 이런 일들을 해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성분들을 뚜루루루 뭐 비가 오거나 뭐 어떻게 돼가지고 땅 속으로 스며들면 얘네들이 뿌리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그 질소 성분을 받아들여가지고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뭐 암모늄의 형태로 바꿔주고 그 암모늄을 그 식물들이 먹고 뭐 어떻게 내보내고 하면서 이런 순환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말로 보면 뭐 이런 시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연 속에서 일어난다. 이게 바로 생태계의 원리다.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를 우리가 농사에 응용해 볼 수 있다. 이런 생태계의 원리를 응용하면은 기존과 다르게 농사를 지어볼 수 있다. 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발견해내고 하나하나 개발하고 응용하고 실천해 봐야죠. 그래서 이것들이 괜찮더라 하고 정립이 되면은 막 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호밀농법 들 수 있는데요. 그런 밀보리 같은 그 맹류작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맹류작물은 뿌리에서 알레로파시라고 해가지고 타간물질, 다른 풀들이 자기 주변에서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물질들을 막 뿜어내는 그런 효과가 되게 큰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저런 밀보리를 심으면은 이듬해 봄에 다른 데보다 풀이 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봤듯이 조 심고 10월에 밀보리 심으면은 얘네들이 콩 심기 전에 김을 다른 밭에는 콩 심기 전에 김을 한 3번 매야 된다며 그 밀보리 심어놨던 밭에 콩을 심을 때는 김을 한 2번만 매도 되는 그래서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예 그 생태계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농법이 호밀농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가을에 호밀을 쫙 밭에다 심어요. 그러면 이제 봄에 얘네들을 겨울에
가을에 싹이 나서 겨울에 자라서 봄이 되면 쭉쭉쭉쭉 크죠. 그러면 얘네들을 얘네 사이에 콩을 심어요. 콩을 심고 콩이 싹이 딱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예초기로 호미를 쫙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봄에 풀도 잡아주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콩을 씨로 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새떼들이 와가지고 새새끼들이 그 떡잎을 다 따먹습니다. 근데 그 호미 사이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새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걸 건들질 않다. 그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누려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지금은 잘 알려진 농법인데 세자매 농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호박, 옥수수, 그 다음에 덩굴콩, 덩굴강낭콩 이 세 가지 작물을 한밭에 키우는 농법이 발달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옥수수가 주식이잖아요. 우리는 옥수수를 그냥 간식으로 먹지 주식으로 먹지 않죠. 어쨌든 얘네는 주식이 옥수수이기 때문에 두둑의 주인공으로 옥수수를 심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밑에다가 덩굴콩을 심는 거죠. 그럼 덩굴콩이 쭉쭉쭉쭉 감고 올라가요. 그러면은 지주를 따로 해줄 필요도 없이 덩굴콩이 옥수수를 지주 삼아서 살고, 그 다음에 옥수수는 이 콩이 고정시켜주는 질소 성분을 자기가 이제 거름으로 이용해서 서로 공생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고랑 부분에다가는 호박을 심어가지고요. 이 호박이 잎이 널찍널찍하잖아요. 그래서 고랑 부분의 햇빛을 차단해요. 햇빛을 차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풀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작물들이 서로 어울려서 잘 자라기 때문에 세자매 농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삼형제 농법이라고 불렀으면 어떻게 했을까?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너 죽고 나 죽자, 덩굴콩 나는 옥수수 널 죽이겠다, 가마 죽이고. 이게 이제 제가 앞서 봤던 호밀농법 거기 이런 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한번 실험해 본 건데요. 저 누릇누릇하게 보이는 게 밀입니다. 밀 심어놓은 사이에다가 두둑 위에다가 덩굴콩하고 옥수수를 심은 거예요. 망했죠. 계산을 안 했던 거예요. 밀 사이에다가 이거 아무거나 막 심으면 안 된다. 그거를 이제 간과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막 쟤네들이 비실비실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요. 거기에 결정타를 맞은 게 이때 봄 가뭄이 되게 심했어요. 가뭄 타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자라지 못해가지고 밀 수확하면서 옥수수랑 덩굴콩이랑 되게 볼품없이 있어서 아예 그냥 싹 다 갈아엎고 딴 거 심을까 하다가 에이 그래도 자랐는데 냅둬보자 하고 냅뒀더니 나중에 이제 장마철 오고 이제 비가 자주 오면서 다시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괜찮네 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 밀 수확한 여기는 군데군데 이렇게 녹두 심어놨고요. 이 밭을 자연스럽게 이제 녹두가 또 보강해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돌렸죠. 이게 이제 자운형 녹비작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건 나중에 해보실 때 보면 되고, 이게 과거 제가 했던 안산의 텃밭에 한 100평 정도 실험용으로 이제 막 재배하고 있었는데 그냥 풀밭 같죠. 제 눈에는 이제 다 보여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풀밭처럼 보이는 이유가 고랑 부분에는 그냥 풀 키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고랑 부분에 있는 풀은 대부분 이제 두둑이 있으면은 두둑 옆구리에다가 토끼풀 키웠어요. 어느 날 보니까 토끼풀이 알아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토끼풀 얘는 콩가니까 괜찮은 거 아니고 냅뒀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막 잘 번지잖아요. 번지는 것만 이 위에만 곡괭이나 괭이나 호미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이렇게 이발하듯이 쫙 잡아주고, 여기는 이제 작물 심는 공간으로 이용했죠. 그런가 하면은 질경이도 어디서 이렇게 씨앗이 날라와서 자라가지고, 질경이가 또 밟아도 죽지 않잖아요. 네. 고랑 부분에서 살기 딱 좋더라고요, 질경이. 질경이도 키우고, 질경이는 어릴 때는 또 나물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이제 풀을 단지 이제 농사의 보조로만 이용한 게 아니라 봄에는 먹을거리로도 이용하고 막 그랬죠. 네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다양성을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물들을 한 공간 안에 심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작물들을 한 공간에 잘 심어서 키우려면은 이런 돌려짓기, 사이짓기, 섞어짓기라는 농법을 고려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겨울이나 농사 시작하기 전에 미리 내가 어떤 작물을 심어볼까라고 구상할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시면 좋죠. 그래서 내 밭의 위치가 어떤지, 햇빛은 어떻게 드는지, 남쪽에다가는 키 큰 놈을 배치하면 햇빛을 가려보니까 안 좋으니까 이제 키 큰 놈들은 뭐 북쪽에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어느 정도 그늘이 지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남쪽에 그냥 키 큰 놈을 배치하고 그 뒤로 키 작은 놈을 배치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늘 지는 곳에서 자라게 할지, 뭐 상추 같은 놈들은 아예 여름에는 그늘 지는 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늘을 많이 만드는 놈 옆에 심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게 모든 작물을 다 잘 키워주는 거예요. 이 땅마다 어울리는 작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은 이 땅에는 뭐가 잘 되네? 이런 거를 딱 파악하는 데로 오는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도 딱 가만히 보다 보면 얘는 뭘 잘하고 뭘 못하네?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자기가 품어서 키울 수 있는 작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작물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작물을 키우려고 하니까 이게 막 계속해서 뭐가 계속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럼 하우스가 덧붙여지는 거고, 약이 쳐지는 거고, 비료가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땅에 어울리는 작물을 기본적으로 심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 같아요. 미국 가보면은 이런 옥수수 밭이 그 미국 중서부 지역에 펼쳐져 있다고 하죠. 차로 뭐 몇 시간 가도 뭐 옥수수만 나오는데, 이거를 무대로 한 영화 유명한 거 아시죠? 스텔라. 네,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도 있고, 뭐 사인. 네, 샤말라 감독인가의 사인도 있고, 그 옥수수 밭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도 모르잖아요. 길을 잃고. 네.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앞서 봤던 오렌지 배추밭, 뭐 남해 고사리밭 가보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장관인 거예요. 와, 입이 떡 벌어지고 멋있다 그러는데, 이제 좀 내용을 아는 사람이 가서 보면은 야, 이거 괜찮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곳을 싹 밀어버리고 이렇게 밭을 만들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대규모로 모여 있다 보니까 병이 잘 되니까 그 병을 막기 위해서 약도 수시로 쳐야 되고, 그리고 거름은 이렇게 비료로, 예전에는 그 삼태기로 줬는데 요즘은 이렇게 기계가 나와서 짊어지고 다니면서 총 쏘듯이 총. 근데 문제는 이제 비어 있을 때죠. 네, 앞서 봤던 것처럼 침식, 토양 침식이 이런 비어 있는 땅에서 이제 쉽게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보급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까 좋아하는 나물 개망초입니다. 개망초가 어디서든 빠르게 잘 자라니까 이거 빈 땅으로 놓지 말고 개망초 뿌리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력을 유지해주고 토양 침식이 일어나지 않게 방지해줍니다. 근데 누가 그걸 하나요? 이거 하면은 그 품 노동력 들어가지, 그다음 나중에 쳐낼 때 그 기계 한 번이라도 더 쓰면은 생산비 들어가지, 누가 이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개망초를 심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그 2탄으로 내는 게 눈개승마라는 그 나물 종류입니다. 그래서 눈개승마를 심으면 토양 침식도 방지해주면서 걔네들을 나물로 해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아닙니까? 해서 이렇게 막 지금 열심히 보급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밀밭인데, 앞서 설명드린 밀밭 사이에 콩을 심는 거죠. 이제 나중에 미리 이삭이 이제 패고 나서 거기다 이제 콩을 탁탁탁 박아놓는 거예요. 한 5월 말, 6월 초 지나서 이제 딱 콩을 박아놓는 거죠. 그러면은 새들이 저 밀밭 속으로 잘 못 들어가요. 겉에는 먹어요. 밀밭 가생이 쪽은 이렇게 들어와서 좀 따먹는데 이 안쪽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밀을 수확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콩이 이 밭을 차지하면서 콩밭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을 훨씬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역시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양놈들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 아예 전업농인데요. 밀 사이에다가 콩을 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토양을 보존하고 이런 대안적인 농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다 하면서 밀 사이에 콩을 다 심습니다. 이게 밀이고요. 이 사이에 지금 콩을 심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저는 이런 밭에서만 하니까 맨날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인력으로 하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기계로 합니다. 트랙터로. 나중에 이제 밀 딱 이삭 패고 그 밑에 이제 콩들이 막 자라죠. 밀 이삭 다 익으면 이제 이거를 콤바인으로 짜자작 수확합니다. 콩들 잎 쳐내는 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도 순지르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콩들 그 밀 수확하면서 자연스럽게 콩 순지르기도 짜자작 이루어집니다. 어마어마해요. 딱 이렇게 익을 때쯤 되면 콩들이 저렇게 위로 올라오죠. 그럼 아예 이제 막 그 콤바인 이거 돌리니까 쫙쫙쫙 수확하면서 얘네들도 쏙쏙쏙쏙 순지르기 자연스럽게 되고, 그럼 순을 지르고 나면 콩들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야 돼! 하면서 이 옆구리에서 막 가지들을 막 뻗습니다. 그럼 그 가지에서 꼬투리가 더 많이 달리죠. 수확량을 높이는 겁니다. 얘네, 그러니까 농사는 작물들을 적당히 잘 괴롭혀서 얘네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후손을 많이 맺게 하는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게 바로 농사입니다. 그래서 밀은 사라지고 나중에 이제 콩이 이렇게 차지해버려요. 이거를 몇만 평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요. 그러니까 앞서 봤듯이 이 사람 보이시죠? 유기물도 안 걷어내요. 무경운으로 해요. 사람이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계가 안 좋다 하면서 기계를 배척할 게 아니라 기계를 쓰면서도 어떻게 콩을 어떻게 심을 수 없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콩을 탁 기계로 쫙 두 줄을 심어놓은 거죠. 그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해보면서 가장 적당한 간격을 또 이 사람은 찾아냈겠죠. 저렇게 하다가 이제 땅 쉬게 하는 그 휴지기도 있는 거죠. 그것까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사회짓기를 이렇게 대규모로 기계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참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대형 기계를 쓰지만 어쨌든 유기물들이 계속 들어가고 무경운으로 하니까 토양은 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테고, 그리고 힘은 덜 드니까 규모를 늘려가지고 소득도 올릴 수 있을 테고 대단한 방법이에요. 콩 지지대는 따로 안 해요. 평소에도 안 해요. 네. 새들이 콩 먹는 것 때문에 그 안산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이 개발한 페트병 농법입니다. 왜 저래도 네, 콩 심고 푸악 막아놓으면 얘네들이 그 떡잎이 나와도 공격을 받지 않아요. 우와. 그 새들이 떡잎만 먹지 떡잎만 먹고 본잎은 건드리지 않아요. 본잎 나오면은 이 떡잎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콩이 아직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가지고 양분을 못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떡잎에 있는 양분으로 본잎을 내는 그 힘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잎이 나오면 떡잎이 이제 한물 갔어요. 새들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거는 더 이상 먹어봤자 먹을 것도 없고 힘만 든다 하고 건드리지도 않죠. 근데 이게 떡잎을 톡톡 따먹어버리면 이 콩이 나중에 힘이 없으니까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아주 골칫대. 그래서 그 도시농업 하시는 텃밭 하시는 분들이 야 페트병을 이렇게 탁 꽂아 놓으면은 그 규모가 얼마 그러니까 돼.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했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작은 비닐하우스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또 석유화학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저 안에 보온, 보습 효과, 그리고 그 무나 배추 모종 심고 이걸 덮어 씌워 놓으면 이 온상의 역할도 하는가 하면 벌레들이 침입하는 걸 또 막아주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 하나로 터득해 내시더라고요. 커피 근데 충청도 충남 어디를 지나갈 때 제가 무릇밭에서 이런 페트병
을 널어놓으셨길래 이게 설치 미술인가 주인 아저씨를 수긍해가지고 또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덮어씌운 다음에 두릅 순이 일찍 올라온대요. 비닐하우스네. 나름에. 네, 그러니까 요즘은 두릅도 다 하우스에서 아예 키워버리지만 이때는 그 하우스 두릅이 퍼지지 않을 텐데 이렇게 놓으면 일찍 나오니까 자기 일찍 가서 내다 팔 거 팔고 먹을 거 먹고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인천 도시에서 봤어요. 지금. 야쿠르트병 다 시원해. 근데 또 양놈들은 참 창의적이에요. 뭐야? 아예 페트병으로 아, 온실을 진짜. 만들어. 우와, 지하적인. 우와, 우와. 너무 좋다. 작은 온실을 만들어서 만들자. 나 이거 진짜. 제한적이네요. 정말 실용 가능. 겨울에는 채소 키우는 걸로도 이용하고 모종 키우는 모종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할만하다. 이건 제가 그 토종씨앗 수집하러 다니면서 할머니들한테 배웠는데 마늘밭 사이에 그 보면은 이렇게 마늘 이렇게 쭉 심어놓고 고랑에다가 상추를 그렇게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상추 왜 마늘밭 사이 고랑에다 이렇게 씨앗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거기다 일부러 키우는 그래서 왜 여기다 왜 일부러 키워야 옛날에는 이 마늘 사이에 비닐을 안 썼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은 비닐을 쓰잖아. 거기 못 심으니까 그냥 고랑에 심은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 해서 해봤더니 마늘밭 사이에 심은 것과 그렇지 않은 거 비교해 보니까 싹이 트고 자라는 게 마늘밭 사이에 심은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뭐 밝히고 싶지만 밝힐 수는 없고 그냥 혼자 추측 상상하기로는 마늘밭에 기본적으로 밑거름이 들어간 데다가 마늘에서 나오는 뭔가 이런 물질이 상추를 뭔가 자극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요즘은 농촌지능청에서 아예 동반식물이라 그래서 그 연구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작물과 함께 심었을 때 더 시너지, 상승 효과가 나오는지, 어떤 작물은 어떤 작물 옆에 심었을 때 안 좋은지 그거에 대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엄청 몇십 년 전부터 하고 있던 게 이제 미국이죠. 미국은 역시 농업 강국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대규모 농업만이 아니라 이런 소규모 농업까지 그 농업의 저변이 엄청나게 넓어서 걔네 그 농민 장터가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물건을 낼 수 있는 소농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런 소농들이 자기만의 그 농산물을 가지고 그걸 가공해 가지고 내놓는 그런 것들이 엄청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처럼 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걔네 그 중심 도시가 있으면 주변부로는 땅이 넓으니까 농사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서 금방 뭐 근거리에서 농사 소규모로 지어가지고 도시에서 판매할 수 있는 농민장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 구조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쉽지 않아서 저기 양파하면 무안,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참외하면 성주 이런 식으로 대단지로 발달을 한 다음에 그 대단지에서 대규모로 수확한 걸 서울 가락시장에 보내가지고 가락시장에서 다시 지방으로 보내는 그런 거죠. 이상해요. 지역에서 지금이야 이제 로컬 푸드 하면서 그게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지역에서 대단위로 재배한 거를 서울로 일단 보낸 다음에 서울에서 다시 전국으로 분배를 해요. 이상한 농산물 유통입니다. 또 이거는 제가 상추쌈 좋아해가지고 상추쌈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늘지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상추를 심고 모종으로 짱짱짱짱 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토마토를 심고 그래서 이렇게 지주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A자 지주로 하든 해가지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이 터널 안으로 상추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은 한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상추들이 시름시름 앓지 않고 꽃대도 나중에 좀 신체가 올라오고 맞아요. 시원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농부학교 학생들이 실습밭에서 이런 옥수수나 수수대를 지주로 이용해서 덩굴식물을 심으면 됩니다. 덩굴작물을 심으세요. 했더니 이제 이렇게 딱 해놓으시더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과합니다. 오이랑 공부 뭐 이런 거를 밑에다 잔뜩 심어놓은 거예요. 그냥 옥수수대, 수수대 얘네들이 아무리 대라 그래도 휘청휘청 약하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다 쓰러집니다. 100이면 100.
그냥 적당하게 뭐든지 적당하게. 그래서 시골 할머니들은 이렇게 적당하게 하십니다. 그 옥수수 때, 수수 때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덩굴콩 하나씩 뭐 이런 식으로 가벼운 거 그렇게 심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보리인데요. 보리 옆에다가 그 씨감자 심고 남은 게 있어서 그또 도시농부학교 학생들이 씨감자 남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두둑 보리 두둑에다 심어 놓으실 거예요. 보리한테 시달리는 거 반, 그리고 이 심어 놓으신 데가 북쪽입니다. 보리가 그늘 가린 거 반 해가지고 나중에 수확해 봤더니 뭐 조림으로도 못 쓸 감자들이 씨감자만 버렸어요. 그런 조건들을 잘 생각하시면 이 작물을 보리하고 콩은 어떻게 잘 어울리나 봐요. 어떤 거요? 보리하고 콩은 그러니까 아까 끝물에 하니까 끝물에. 하니까. 얘가 한창 자랄 때 하는 게 아니라 이삭 패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끝물에 하니까 괜찮죠. 확실히 보리 심어놓은 데는 진짜 그 잡초나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감 작용이 진짜. 섞어짓기랑 사이짓기랑 약간 다른 게요. 섞어짓기는 그냥 같이 심으면 섞어짓기인데 사이짓기는 시간차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개념까지 같이 들어가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우리나라 소농의 밭입니다. 괴산 지역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평생 여기 사시면서 농사만 지으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고추 몇 두둑, 여기 녹두 몇 두둑, 그리고 여기는 콩 몇 두둑. 콩하고 녹두 사이에는 그 다비성 작물인 빗자루매는 수수해서 빗자루 매가지고 장에다 대답하신다 그러고, 콩밭에는 옥수수를 이렇게 드문드문 한 1.5에서 2m 간격으로 이렇게 드문드문 심어 놓으시고 옥수수를 이렇게 간식으로 드시는. 우리나라는 콩이 밥상의 주인공이지 옥수수는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콩밭에 옥수수를 곁들임으로 이렇게 심습니다. 드문드문. 아까 멕시코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고추밭도 그냥 고추밭 그대로 놓는 게 아니에요. 고추밭도 고추딸 골만 남기고 나머지 옆으로는 팥을 심어 놓으셨어요. 네. 고랑도 가만히 놔두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이 밭인데요. 들깨밭이죠. 근데 여기가 원래는 참깨밭이었어요. 두둑을 만들어서 비닐 씌우고 거기다 이제 참깨를 박은 거죠. 그래서 참깨가 이제 아까 밀하고 콩밭 전환되듯이 참깨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고랑에다가 들깨씨를 쫙 뿌립니다. 그러면 들깨가 싹이 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면은 참깨 수확할 때가 되죠. 참깨를 딱 수확하고 나면 여기를 자연스럽게 들깨가 장악해서 들깨밭이 됩니다. 이렇게 수확 시기의 차이, 그 시간의 차이를 절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이분은 습관처럼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농사를 지으셔서. 그리고 이건 제가 한번 조를 이제 저는 두둑을 한 1m 정도 되는 두둑을 만들어서 농사를 졌는데 가운데다 조를 심고 이 양 옆에다가는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는 덩굴을 뻗지만 감고 올라가지 않으니까 조가 이렇게 자라는 걸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계산을 해가지고 한번 심어봤죠. 그랬더니 역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조는 조대로 익어가지고 수확을 하고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조랑 같이 심으니까 수확은 떨어져요. 근데 이제 편한 거라면은 이제 풀을 좀 덜 매도 되는 거, 그리고 고구마 줄기는 어쨌든 이용할 수 있으니까 줄기. 제가 전라도 지방 내려가서 지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고구마 줄기로 김치를 담는 거예요. 그거 진짜 맛있다. 그래서 올해도 기대하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그리고 또 조는 이렇게 나중에 조 이삭이 무거워지면은 그 조가 익을 때쯤 돼서 비바람이 세지는 날씨가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잘 쓰러져요. 쓰러지는 일이 자주 일어나요. 근데 얘네가 쓰러질 때 고구마 잎이 받쳐줘가지고 흙에 닿지 않아가지고 무사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괜찮긴 괜찮더라고요. 수확량을 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같이 키워서 이렇게 둘 다 이용할 걸 생각하면은 괜찮은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넘어가 드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심어 놓으면은 그 효과를 이용해서 쓰는 농법인데요. 이게 케냐의 푸시풀 농법, 우리말로는 이제 밀당 농법이죠. 그래서 옥수수를 심어 놓고 얘는 옥수수가 주식이야. 옥수수를 심고 옥수수 고랑에다가는 도둑놈의 갈고리라고 하는 그 식물이 있대요. 그걸 심으면 얘네들에서 나오는 그 화학 물질이 옥수수에 오는 그 조명나방 같은 해충을 쫓아낸대요. 얘네들이 쫓아내면 갈 데가 없잖아요. 얘네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밭 가장자리에 있는 네이피어 글라스나 수단 글라스 같은 사료가 되는 작물을 심어놓대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쫓겨나니까 대신 이쪽으로 와서 앉아서 여기서 번식을 하고 알을 낳고 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이 수단 글라스, 네이피어 글라스는 또 잎에서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온대요. 얘네들이 여기다 알을 낳으면 나중에 알이 깨서 애벌레가 나오면 애벌레가 거기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더 활동 못하고 죽는 거. 그리고 농민들은 그래서 옥수수는 옥수수대로 잘 수확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수확해서 소기로 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이용한다는 그런 농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주 작물이 되는 토마토밭 사이에 유인 작물이라 그래서 그 주작물을 좋아하는 해충들이 더 좋아하는 작물들을 심는 거예요. 유인 작물, 뭐 덧작물, 그리고 함정 뭐 이렇게 해서 표현하죠. 저는 이 효과를 봤던 게 배추밭 두둑에 우연히 동부 씨앗을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부가 이렇게 자라면서 배추에 원래 잘 꼬이는 게 그 있잖아요. 시커먼 진딧물이 어마어마하게 꼬이는데 배추가 엄청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와, 배추 왜 이렇게 깨끗해? 올해는 진짜 내가 농사를 잘 지었나? 했는데 보니까 동부에 그 뽑아내지 않고 놔둔 동부에 새까맣게 진딧물들이 꼬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딧물들이 배추보다 그 동부에서 나오는 그 액이 더 맛있으니까 글로 몰린 거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표현해서 뭐 이걸 내주고 저걸 취한다, 그 방식을 쓴 거죠. 그러니까 농사에서도 그런 손자병법 같은 게 다 통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작물을 강하게 키운다는 거.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농사라는 거는 우리가 작물을 적당히 괴롭혀서 얘가 후손을 많이 맺게 해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작물 자체를 강하게 키워놓으면은 얘네들이 병해충에 그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로 저는 이 씨앗을 심는 거, 직파라 그러죠. 씨앗을 심는 방법을 권하는데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고추인데요. 고추를 모종으로 심은 다음에 나중에 뽑아보시면 뿌리가 이런 식으로 발달해요. 식물체의 이런 잔뿌리들은 주로 하는 일이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씨로 심으면 뿌리가 이렇습니다. 잔뿌리는 좀 덜 발달하고 고등뿌리가 발달해요. 이렇게 고등뿌리가 발달을 하니까 태풍이 와도 쓰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끈과 지주가 필요 없는데 대신 단점은 수확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고추를 수확을 이번에 많이 내야 된다, 고춧가루 많이 낼 거야 하면 모종 심으시면 되고, 나는 좀 고추를 손 덜 가고 병 좀 덜 꼬이게 키울 거야 하면은 이렇게 씨로 심으면 되죠. 씨로 심으면 그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또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네요. 씨로 심을 때는 한 고구 무렵 들어가요. 지금 이맘때 4월 말쯤 들어가게 되면 고추에서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매운물 빠져야 싹이 난다. 그래서 매운물 빠져야 싹이 나는 기간이 한 3주에서 한 달입니다. 비가 잘 오면은 3주, 비가 좀 덜 오면은 한 달 뒤에 이제 싹이 나죠. 그러면은 5월 말에 싹이 나는 거죠. 그러면 모종 심은 거는 5월 초에 모종이 이만한 게 들어가요. 근데 그 씨로 심은 것들은 5월 말이나 돼서야 이렇게 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종으로 심은 놈들은 첫물 따는 게 장마 오기 전이에요. 근데 씨로 심은 놈들은 장마 올 때쯤 되면 이제 방아다리가 갈라집니다. 이렇게 Y자로 갈라집니다. 그러면은 첫 고추를 따는 게 장마 끝나고 따요. 장마비가 내리면은 이 첫 고추, 두 번째 고추를 딴 모종으로 심은 놈들은 그 고추 딴 곳, 그런 곳으로 이제 그 밑에서 탁탁 바이러스가 튀어가지고 그 탄저나 뭐 이런 게 그 본격적으로 장마 끝나면 걸리기 시작하죠. 근데 씨로 심은 놈들은 장마비에 비로소 이제 쑥쑥쑥쑥 커서
장마 끝나고 고추가 달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탄저나 이런 거를 피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수확은 좀 적더라도 속이 덜 가고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식이 씨가 아닐까. 이때가 제가 농사 지은 지 10년 만에 봄 가뭄이 가장 심한 해였는데 오히려 모종으로 심은 놈보다 씨앗으로 심은 놈이 잘 버티더라고요. 모종으로 심은 놈한테 날마다 가서 물 줬으면 아마 더 잘 자랐을 텐데 저는 물 안 주고 키우는 사람. 작물들 너희들 강하게 커야 돼 하면서 모종으로 심어도 저는 물 안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서 모종으로 키운 놈이 그 가뭄을 못 견디고 배실배실하고 그런가 하면 씨앗으로 심은 놈이 이제 더 그 기후에 잘 적응하더라고요. 뭐 다른 이건 상추인데요. 상추도 마찬가지예요. 상추도 모종으로 키우면 저렇게 잔뿌리가 많이 발달하고 그 고등뿌리는 이제 씨로 심으면 저렇게 발달하죠. 두 가지 다 있는데 상추쌈 좋아해서 상추쌈 따먹을 것들은 모종, 그리고 토종 상추를 심으니까 이 씨 받을 것들은 씨앗 해가지고 이제 키웠죠. 나중에 이제 상추꽃이 이렇게 쫙 피고 하는데 그 모종으로 심은 놈들은 머리가 무거워서 잘 쓰러지거든요. 귀찮아요. 그럼 씨 받기. 그래서 아예 씨 받을 건 씨로 이렇게 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인데요. 우리가 이제 결국 기본이 되는 씨앗, 흙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는 것은 이 밭이라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공간을 공생의 공간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 공생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풀도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농사에서 이제 풀이 무슨 때려잡자 공산당 취급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 작물을 개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이 풀 문제 때문입니다. 이 잡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유전자 변형 작물의 90% 이상이 그 제초제 저항성, 제초제를 쳐도 죽지 않는 작물들이죠. 그게 다 이제 풀을 그 없애버려야 될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그 풀을 이용해야 될 존재로 보자. 우리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존재로 보자. 라는 거죠. 이 풀이 있어야지만 생태계도 더 다양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풀들이 없어지면은 해충들이 갈 곳이 작물밖에 없습니다. 근데 풀들이 있으면은 해충들이 갈 곳이 더 다양해지죠. 해충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익충들이 찾아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바로 풀입니다. 풀이 있어야지만 익충들도 와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풀이 없으면은 그 익충들이 잘 찾아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풀이 있는 이 생태계를 조성해서 좀 더 다른 방식의 농사를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풀이 단순히 풀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거리로도 이용할 수 있다. 민들레 김치, 고들빼기 김치 얼마나 맛있어요. 쓴박이 뭐 여기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쓴박이 돼지고기 삼겹살 싸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농촌이 되는 게 풀이기도 하죠. 이게 먹을거리도 되고 그다음에 자연 생태계, 농업 생태계를 풍부해주게 하는 역할도 되고 그리고 얘네들을 농자재로도 쓸 수 있죠. 배가 어느 정도 자랐으면 배에서 덮개로 쓰거나 아니면 너무 자랐다 싶으면 아예 싹 다 배가지고 거름강에 넣으면 좋은 퇴비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을 이용해야 될 존재로 보자. 우리가 대규모로 뭐 어떻게 농사 짓고 뭐 어떻게 이 풀을 어떻게 해치워야지만 돈 벌 수 있는 그런 농사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농사를 꿈꾼다면 그렇게 생각해보자. 이건 뭐 영국에서 만든 재료인데 우리는 소의 칠알이 뭘까요? 영국은 소의 칠알이 소고기의 칠알이 풀이라고 합니다. 얘는 방목하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다 축사에 갇혀 있으니까 볏집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순환의 농사 유축 순환 농법이라고 그러죠. 가축이 있으면서 순환시키는 농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의 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이 도시의 텃밭 규모에서는 좀 힘든 게 있죠. 이런 집도 밭 옆에 있으면 좋고 집 옆에 가축도 같이 소가 아니어도 닭 같은 거 같이 살면은 그 닭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순환의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순환을 살려내는 거,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 텃밭 안에서 이 순환의 고리를 살려내는 거를 계속 고민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작물들 수확해가지고 남는 부산물들 그거를 퇴비can에 넣고 그 퇴비can에 풀만 넣는 게 아니라 집에서 오줌 받아와가지고 오줌 집어넣고 아니면 똥 받아올 수 있으면 똥 받아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옛날에 안산 텃밭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차가 없이 버스 타고 다니는 분인데 집에서 똥 받아가지고 이렇게 거름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대박. 그래서 그걸 밀봉을 잘한대요. 이렇게 제가 번역한 책인데 동반 식물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아. 찾아보면은 우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이거 작업하면서 제일 아쉽고 해보고 싶은 게 이게 다 보시면은 외국 중심의 작물이에요. 생각보다? 이거를 우리 작물로 안 돼? 우리 작물로 바꿀 수 있겠죠. 이제 캐모마일이면은 이 캐모마일과 같은 과에 우리 식물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넣는다던가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직접 관찰해가지고 이거의 새로운 버전을 낸다면은 그렇게 한국판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찾아보시면 지금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바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식재료에 많이 쓰기도 하니까요. 요즘 식문화가 되게 국제적이 되면서 바질, 파슬리 이런 거 쓰는 분 많죠. 샐러드를 많이 먹으니까. 네, 메리골드, 민트, 라벤더, 레몬밤, 로즈마리 이런 허브 종류도 지금은 많이들 재배하시더라고요. 그 식재료를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의 꽃과 풀이 아닌 게 아쉽긴 하지만 뭐 문화는 계속해서 바뀌는 거니까요. 이걸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적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외국의 텃밭들은 막 이렇게 텃밭인지 꽃밭인지 모르게 이제 키우는 거죠. 토마토를 키우는 모습인데 우와. 주변에 이제 메리골드 같은 거 심어서 이 벌레들. 토마토를 보호하는 거죠. 눈에도 좋고. 이거는 뭐 잎채소들이 자라는 공간인데 그냥 막 꽃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보기에도 좋고 이런 배추나 양배추 종류 십자가들을 이런 향이 나는 꽃들 사이에 심어가지고 그 나비 같은 걸 쫓아내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애벌레들이 안 들고. 네, 정원 문화니까 얘네는 우리랑 다르게 우리는 마당도 없고 정원도 없어진 주거 공간이지만 얘네는 기본이 정원 문화니까 이렇게 정원을 꾸미기도 하더라고요. 멋지죠. 농사 좋아하는 분들이 보면 뿅 가는 사진이죠. 계절도 좋고. 요거는 이제 재미난 장면인데요. 이게 아마 브로콜리인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작물인데 이 십자가를 좋아하는 해충을 위해서 옆에 걔네들이 더 좋아하는 그 겨자채 이런 걸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그냥 유인용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십자가인데 여기 가기보다는 여기 가서 먹이 활동을 하고 여기서 막 갉아먹고 하니까 나중에 싹 걷어내가지고 해치우면은 얘네는 해충 피해를 덜 받고 농사 지을 수 있고 대신 이제 공간을 못 쓰게 되는 거죠. 하나라도 더 작물을 심어야 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해 못할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마이너스는 해충들이 싫어하는 걸 내뿜는 애들입니다. 마늘, 들깨, 양파, 허브 종류들 이런 향이 강한 놈들을 이제 그 옆에 심어가지고 해충들이 여기에 못 찾아오도록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메리골드 금자나 이런 애들은 이 얘네들을 숨겨줘요. 얘네들이 내뿜는 물질은 그 해충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작물이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거는 트럼프가 이민자 막기 위해서 뭐 만들었죠? 네, 장벽 만들었죠. 장벽을 만들어준 거예요. 키가 크게 자라는 이런 꽃피는 식물을 이용해가지고 아마 바람이 주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해충들 보면 날개가 있어도 비행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가다가 뚝 떨어지고 좀 가다가 뚝 떨어지고 그나마 바람이나 잘 타야 멀리까지 가는 건데 이런 장벽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툭 걸려서 떨어질 수 있죠.
얘네가 피해를 덜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콩밭 주변에다가 아예 장벽으로 옥수수 장벽을 만들어서 콩에 찾아오는 노린자라든지 이런 해충들이 제대로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아예 나무 사이에 농사 짓는 방식도 있고요. 좀 규모가 돼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작물은 작물대로 수확하고 나무는 몇 년 동안 계속 키워서 나무는 나무대로 내다 팔고 그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간격이나 아마 방향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행해지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요. 옥수수밭인데요. 옥수수밭 사이사이에 띠 모양으로 이렇게 공간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 뭐 하냐면은 여러 가지 익충들이 좋아하는 식물들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옥수수밭 사이에서 이렇게 자라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꽃이 피고 익충들이 찾아와서 먹이 활동을 하면서 해충들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규모가 근데 어마어마하지.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사는 전주의 유명한 군산 가는 그 전군가도라고 하는 길인데요. 여기 이제 일제시대 때 개발이 된 곳이니까 벚나무를 엄청나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봄만 되면은 이렇게 행락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곳인데 최근 들어 가보니까 그냥 이렇더라고요. 다 잘라버렸어요. 논에 이제 그늘지고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다 잘라버리신 건데 만약에 예전처럼 이렇게 벚나무가 잘 유지되고 있었으면 지금도 되게 유명한 명소가 됐겠죠. 그러면 이 벚꽃을 이용해서 이 주변 논 농사가 뭔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었잖아요. 벚꽃살 해가지고 막 회원 모집해서 꽃필 때는 회원만 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 2주일 동안. 그래서 회원 우선으로 진입시키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벚꽃 놀이 즐기고 같이 모내기 하고 나중에 수확하면 집으로 쌀까지 딱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나무가 농사에 방해된다고 그냥 착착착착착.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해보면 논에도 아예 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군데군데 나무가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밑에서 소도 이렇게 매놓고 그리고 그 나무에서 뭐 이렇게 최근 일본 자료 보다 보니까 그 나무를 농사에 이용하는 뭔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세한 내용까지 못 봤는데 그 이런 민속학이나 인류학 그쪽에서 이렇게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나무가 괜히 있었던 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하거나 뭐 농사에 쓰거나 하는 나무를 그 논 주변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던 거다라고 하는 짤막한 글을 보긴 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나무조차도 우리가 농사에 이용하는 걸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용생태학은 결국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생태학이라는 게 가장 핵심은 관계예요.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이 관계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연구하는 게 생태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우리의 농사와 그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사지어서 농사짓는 행위, 수확해서 먹고 판매하고 하는 게 사회와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행해지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농사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도 계속 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잘 관찰하고 이 밭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걸 잘 관찰하고, 그리고 궁금한 게 생기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잘 조사하고, 그걸 잘 정리해서 기록하고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제대로 돼야지만 이 토종 씨앗도 잘 보존이 되고 우리의 농사도 그 단지 내가 좋은 먹을거리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삶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같이 뭔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거다라고 이제 하는 생각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 농생태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